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에서 수석 경매사와 홍보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손희천입니다. 오늘 예비 전문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우리나라 미술 시장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미술품 경매사와 미술품 경매사 안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고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소개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술계와 미술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어서 미술품 경매회사, 보통은 옥션 하우스라고 하죠. 미술품 경매회사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여러분일지라도 아직까지 미술품 경매회사에 대해서는 좀 낯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품 경매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이 경매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미술품 경매사, 보통은 이제 옥셔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술품 경매사가 하는 일, 그리고 미술품 경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에는 미술품 경매사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순수 미술이나 또는 미술 이론을 전공하신 분 이외에도 경매회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다 들어보신다면 미술계 내에서 미술품 경매회사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미술품 경매사 이외에도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술계 일을 하고 싶으실 때 조금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미술계와 미술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는요, 미술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미술 실기를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술 시장에서 주인공은 미술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품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주인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술 시장에서 작가가 직접 역할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계와 미술 시장을 비교해서 봤을 때 미술 시장은 미술 작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 즉 아트 딜러나 아트 컬렉터는 작품을 사는 사람이죠. 아트 컬렉터, 그리고 그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갤러리와 경매회사 같은 미술품 유통의 어떤 특정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미술 시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술계는 훨씬 더 광의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평가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작가라든지 상업적인 활동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미술계에 발을 담고 있는 조금 더 훨씬 광범위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 시장, 미술계 안에서 미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미술 시장은 쉽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뉩니다. 1차 시장은 가장 여러분이 익숙한 시장일 것 같은데요. 작품이 최초로 거래되는 곳입니다.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보통은 갤러리를 통한 전시 또는 아트페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게 되죠. 그렇게 작품이 작가와 어떤 매개를 통해 컬렉터로 가는 그 시장이 1차 시장이고요. 그렇게 한번 거래된 작품들이 다시 거래될 때, 그러니까 작가가 포함되지 않고 컬렉터와 컬렉터 사이에 작품이 이루어질 때,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술품 경매회사가 되는 거죠. 물론 2차 시장에서 갤러리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트페어라든지 아트 딜러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2차 유통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술품 경매회사입니다. 자, 미술품 경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뱅크시의 작품이
해외 한 경매에 출품이 돼서 굉장히 고가에 낙찰되는 그 당시에 좀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경매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구매자, 그 작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인 거죠. 여러분이 1차 시장의 갤러리를 통해서 작품을 판매할 때는 그 판매 가격을 작가와 갤러리가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판매가 된 작품들이 2차 시장에서 다시 거래가 될 때는 경매 회사는 그 작품에 대한 추정가를 제시할 뿐입니다. 이 작품은 이 가격에서 이 가격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경매 회사는 제시를 하고, 작품을 낙찰 받으신 분들은 그 레인지 안에서 본인의 어떤 포켓 사이즈에 따라서 그 작품을 낙찰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가장 큰 특성은 2차 시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구매자가 그 작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라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세계 미술 시장이 다소 프라이빗했던 영역이었던 1차 미술 시장이 2차 시장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그리고 미술 시장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미술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영상에 이어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소더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경매 회사입니다. 1744년 영국 런던에서 생긴 소더비라는 경매 회사죠. 왼쪽에 보시는 이제 경매사는 또 소더비의 가장 또 대표적인 경매사인 헬레나 뉴먼이라는 여성 경매사입니다. 현재 소더비 유럽의 체어맨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인상파와 모던 디파트먼트의 또 그 수장을 맡고 있는 굉장히 이제 소더비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경매사이기도 합니다. 이 소더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매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크리스티라는 경매사가 1766년에 또 영국 런던에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세계 미술 시장의 이제 2차 시장, 경매 시장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뭐 60%, 좀 많게는 65%까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이고요. 거의 2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필립스라든지 보넴스 같은 회사들이 현재 세계 미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모두 영국 런던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주인은 모두 프랑스인입니다. 그 프랑스 주인에게 이제 이 그 회사의 그 소유권이 넘어간 그런 조금 재미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럼 국내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서울옥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가장 최초의 경매 회사인데요. 250년이 넘는 해외 경매사의 역사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매 회사의 역사는 아직 굉장히 짧습니다. 서울옥션이 1998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일하고 있는 K옥션이 200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약 7년의 어떤 격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국내의 대표적인 경매 회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한 10개 정도의 경매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이 거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크리스티와 소더비보다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회사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특히 2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K옥션과 서울옥션이 매번 경매에 올리는 작품,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어떤 식의 경매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만 좀 유심히 보셔도 2차 시장의 대부분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내가 캐치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두 회사의 경매만 일단 주목해서 보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런 미술품 경매 회사들에서 미술품 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저 같은 경매사,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작품들은 작가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요. 저희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물론 일부분 작가에게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컬렉터에게 작품을 위탁받습니다. 그래서 경매사의 가장 또 중요한 일이 좋은 작품을 위탁받아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위탁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한 달에 수천 점이 회사로 위탁 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작품들을 다 경매에 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품들을 이제 감정하고 진위 여부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죠. 이 평가에는 가치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에 대한 평가, 감정과 이 작품의 적정 시작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이제 도록을 제작을 합니다. 저희가 2021년 올해 초부터 국내 미술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경매라고 하는 가장 저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이저 경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1년에 뭐 4번 경매를 진행했던 적도 있었고 6번을 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매달 경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외주 제작하던 뭐 어떤 출판물에 대한 제작을 내부에서 하게 됐죠. 그러면 출판을 해보신 분들, 뭐 작가들이시니까 학교에서 뭐 졸업전 할 때도 엽서라든지 도록을 만드시잖아요. 그때 어떤 작업들을 하세요? 촬영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런 촬영팀과 디자인팀도 경매 회사에 모두 인하우스로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외주로 해결하던 부분들이 다 인하우스로 들어오면서 경매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실 그 문이 더 넓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도록을 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위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소개할 때 제가 홍보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경매 날에는 미술품 경매사로 변신을 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지만 평소에는 홍보 마케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제 이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사실 더블 메이저예요. 처음에 전공했던 것은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다가 저도 나중에 홍대 대학원을 30이 넘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전공을 합쳐서 제가 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홍보 마케팅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도록이 만들어지고 경매 전까지 약 12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12일의 기간 동안 하는 전시를 프리뷰라고 하거든요. 보통 엑스비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경매에 나오는 모든 작품들을 저희가 다 전시장에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때 물건 직접 다 확인하시잖아요. 요즘 워낙 온라인으로 많이들 사시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사진도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미술품이란 게 쉽게 말하면 새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은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수백 년 거쳐온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하기 전에 프리뷰 전시를 통해서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을 모두 전시를 해서 보여드리는 전시를 하는데요. 그게 프리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뷰 기간 동안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잡지 또는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요. 그 기간 중에 제가 이제 또 영업이라고 썼죠. 일반적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스페셜리스트들은 미술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학부나 대학원에서 다른 공부를 했다가 더블 메이저로서 미술을 공부하고 이 시장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실기를 전공했더라도
실기를 전공하면 더 미술품에 대한 이해가 깊으니까 더 미술품에 대한 설명도 잘 하실 수 있겠죠. 내가 꼭 작가의 길이 아니라도 이 미술계 안에서, 미술 시장 안에서, 특히 경매 회사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에 홍보와 프리뷰와 영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경매는 보통 어떤 한 달의 마지막 거의 월 말에 수요일에 진행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4시부터 이제 보통 경매를 많이 하는데, 이제 경매날 제가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앞에서 경매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경매는 현장 경매와 온라인 경매로 나뉩니다. 현장 경매는 뭐 저희가 라이브 경매라고도 하는데요. 경매사가 앞에서 실제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현장 경매라고 하고요. 국내 경매 회사들은 보통 꽤 고가의 작품들이 나오는 경매를 현장 경매로 진행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작품들이 거래될 때는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많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라인 경매는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온라인 경매일지라도 출품된 작품들은 실제 저희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현장 경매랑 동일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K옥션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 한 350일 정도는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오시면 어떤 경매 프리뷰라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다양한 경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경매가 진행될 때만 미술품 경매사가 필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제가 뒤에서 이제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각 단계마다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장 경매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드라마에도 뭐 경매하는 장면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영화나 뭐 제가 또 어떤 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이제 경매하신 장면들을 좀 보셨을 텐데, 이제 저희 직원이 지금 전화하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번호판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저거를 패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게 사실 패들이라는 용어는 카누, 여러분 카누 아시죠? 카누의 노를 패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제가 카누를 해본 적은 없어서 실제 노가 저렇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탁구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생긴 번호판을 들고 본인의 응찰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조사진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고객을 대신해서 전화를 하면서 대신 응찰을 하는 전화 응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저게 굉장히 최근 경매인데요. 손님들이 되게 뜨문뜨문 앉아 계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이제 철저하게 그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경매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 그 좀 현장에 오시는 분보다는 전화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현장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경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경매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온라인 경매는 저희 홈페이지, 뭐 PC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도 되고요. 뭐 스마트폰에서 저희 K옥션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무료입니다. 무료 회원만 가입을 하시면 온라인 경매에 언제든지 응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인증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에 있는 대로 따라서 온라인 경매에 응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좀 우픈 그런 좀 재밌는 장면이기도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 3월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처음 있었던 3월 경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크릴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경매가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의 정상혁 기자님께서 침틸라 미술 경매에 등장한 아크릴 가림막이라는 기사를 써주셨는데, 저도 경매를 진행을 한 지 한 12년 차, 올해 12년 차인데 저런 아크릴 막에 들어가서 경매를 하는 건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촉발한 이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202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때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크릴 가림막을 했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경매를 하는데요. 아크릴을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반사가 되게 심하죠. 제가 전날따라 이렇게 격자 무늬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앞에 가림막에 제가 이렇게 계속 비쳐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를 끝나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거 계속 할 거면 무반사 아크릴로 해달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반사 아크릴이 굉장히 더 비싸죠. 아크릴보다 한 4배 이상 더 비싸죠.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반사 아크릴로 가림막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훨씬 반사가 적어서 저도 이제 경매를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코로나로 촉발된 또 새로운 경매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훨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감이 심했고 아예 셧다운을 다 해버려가지고 해외 경매사들도 6월, 5월까지 경매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면 소더비가 마르키 옥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 경매 현장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꼭 TV 생방송하는 것 같죠? 선거 방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온라인이라고 표시된 전광판도 있고 가운데 보시면 뉴욕도 있고 런던도 있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아시아 데스크도 있고요. 전 세계 소더비가 지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 생중계로 다 연결을 해서 관객은 아무도 없는 경매장에서 메인 경매사들이 이렇게 경매를 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어가고 있고 저희 K옥션도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경매를 또 시험적으로 진행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뭐 셧다운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아서 저희는 뭐 조심조심 경매를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각 경매 회사들이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적인 면들을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경매 방식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매사들이 사용하는 해머, 낙찰봉, 경매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해외 경매사들은 저거를 들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리치시는데 국내에서 쓰는 거는 저렇게 생긴, 저희가 쓰는 거는 저렇게 생긴 낙찰봉이 아니고 그냥 도장처럼 생긴 조금 큰 도장처럼 생긴 거를 제가 손에 이렇게 쥐고 진행을 합니다. 경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셔야 될 용어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랏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위에 한번 보시면 009라고 쓰여 있죠. 009 저거를 랏 번호라고 합니다. 사실 뭐 9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랏 넘버 9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랏이라는 거는 뭐 하나의 어떤 덩어리,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그냥 이 경매회사는 항상 랏 넘버 1, 뭐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냥 쉽게 말하면 번호를 랏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인데요. 이제 코리안 원이 있고 USD가 표시돼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회사에서 작품의 경매를 통한 거래에서 작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는 구매자다. 그래서 제가 추정가를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추정가는 이 작품이 이 시장에서 요 정도 가격 레인지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내정가라는 게 있죠. 내정가는 뭐냐 하면요. 사실 내정가에 대한 단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정가는 이 작품을 위탁하는 사람과 경매회사가 팔기로 한 최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경매회사는 내정가 이하로는 그 작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오프라인 경매, 현장 경매에서는 내정가가 낮은 추정가가 되고 작품의 시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런 이제 경매 도록을 보실 때 정보들을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경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조금 추정가보다 실제 저희가 이렇게 산정한 추정가보다 조금 낮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온라인에는 따로 시작가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낙찰가, 구매가, 판매가 요거에 대해서 경매를 통한 거래라면 꼭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낙찰가는 해머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경매사가 경매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원 낙찰을 하면 2천만 원이 낙찰가가 되고요.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하실 때는 거기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매는 부가세 포함해서 낙찰가의 19.8%고요. 현장 경매는 낙찰가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낙찰가가, 그러니까 최종으로 구입한 사람은 낙찰가를 내셔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수료가 포함된 돈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사실 때는 본인이 예산한 바가 있다면 2천에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2천에 낙찰을 받으셨다고 하면 16.5%가 더해지니까 약 뭐 얼마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경매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수료가 붙은 가격을 구매가 또는 판매가라고 합니다. 밑에는 이제 제가 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회사에서는 사는 사람도 돈을 내고 파는 사람도 돈을 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와, 경매회사 돈 되게 많이 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위탁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작품을 파시는 분은 작품을 내놓았을 때 그 작품이 팔리면 그 팔린 가격에 뭐 한 11% 정도의 위탁 수수료를 이제 경매 회사에 지불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경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트페어나 특히 갤러리를 가서 작품을 보실 때는 판매를 뭐 그 조건으로 하는 전시를 보시더라도 작품의 뭐 가격이 잘 쓰여져 있는 거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미술계에서 이방인처럼 보여질 수 있는 포지션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미술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술계에 몸을 담고 있지 않을 때 갤러리나 이런 전시를 보러 가면 이 작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되게 선뜻 입 밖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거래되는, 경매에 출품되는 모든 작품들은 이렇게 추정가가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미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경매가 생기면서 이제 미술 시장이 민주화가 됐고 뭔가 이게 조금 그 수면 위로 오른 시장이 양성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공개되지 않았던 미술품의 가격이 경매를 통해서 공개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미술 작품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경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응찰 방법, 현장 경매 응찰 방법. 제가 아까 조금 이미지를 보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현장 응찰은 손님이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저런 패드를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화는 저희 직원이 전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응찰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온라인 라이브 응찰이라고 보이시죠? 그게 이제 코로나가 촉발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손님들이 응찰을 하시면 경매사가 경매 현장에서 모니터로 그 응찰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빠른 속도죠. 시간차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이 온라인 라이브 응찰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되게 사내에서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이 돼서 최근에는 수억 대의 작품들도 현장에 오시지 않고 온라인 라이브 응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라이브 응찰하시는 분들은 얼굴도 볼 수 없고 어떤 분들인지 알 수도 없지만, 그리고 사실 전화 응찰이면 제가 직원들 얼굴이라도 보는데 온라인 라이브 응찰은 정말 모니터에 표시되는 숫자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랜선 너머에 이제 고객들과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서면 응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면 응찰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경매를 하기 전에 내가 미리 이 작품을 사겠다고 어떤 금액에 미리 예약을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경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작품을 두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내가 얼마까지는 내가 살게라고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거고, 만약에 A, B, C 3사람이 동일한 2천만 원의 서면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 시간적으로 가장 앞에 쓰신 분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현장에서 또는 전화로 그 2천만 원보다 높은 응찰이 있으면
이 2천만 원은 이제 뭐 효과가 없는 응찰이 되지만 예를 들면 2천만 원의 서면 쓰신 분이 3분밖에 없다. 그럴 때는 맨 먼저 쓰신 분이 이 작품을 낙찰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경매의 묘미라는 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 눈치 작전일 수도 있는데 누가 먼저 어떤 가격에 이 작품에 서면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그 낙찰의 그 결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현장에서 경매사로서 좀 느낄 수 있는 또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응찰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온라인 경매를 할 때 이런 화면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응찰하러 가기를 누르시면 이제 바로 응찰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온라인 경매는 시작가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추정가는 700에서 1200인데 경매 시작가는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500만 원이 내정가와 시작가가 되는 거고요. 추정가는 700에서 이제 뭐 1200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경매에서도 서면 응찰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자동 응찰하러 가기, 저기거든요. 저기를 누르시면 얼마까지 응찰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시는 가격을 입력하고 응찰하기를 누르시면 그 가격까지는 다른 응찰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 호가까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응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작품은 50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내가 1000만 원에 서면을 넣었어요. 자동 응찰을 넣었는데 그러면 500만 원 시작가인데 저는 1000만 원에 낙찰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응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호가단위, 다른 응찰자의 호가단위 그 다음에서 제가 응찰을 받게 되는 거죠. 1000을 썼더라도 이 작품이 500만 원에 시작해서 다른 응찰이 없다면 5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시는 거고요. 혹 다른 응찰이 있어서 55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1000을 썼더라도 600만 원에 낙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매의 어떤 절차와 어떻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미술품 경매사가 하는 일은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변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경매 현장의 지휘자. 저는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되게 오케스트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경매 현장에서 가장 앞에서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역할을 하는 거는 미술품 경매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술품 경매사는 그날 그 당시 미술품 경매 현장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의 역할일 뿐, 그 경매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매 회사의 모든 다양한 역할들이 모두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을 때 가장 성공적인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아무리 경매를 잘해도 아까 그러니까 영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이 작품을 제대로 잘 팔지 못하면 그 작품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없는 거죠. 저도 작품의 가격을 높여서 한 번의 응찰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고객과 눈치 싸움도 하고 씨름도 하지만 저의 역할은 그런 응찰자들을 조금 더 경쟁을 하게 하는 역할이고요. 직접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사람들은 그 한 작품을 두고 저희 회사에도 10몇 명의 스페셜리스트가 있거든요. 각각이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이 한 작품을 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때와 5명이나 있을 때 경매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경매가 성공적인 경매라는 거는 경매사 혼자 잘해서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모든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한 그런 직원들의 어떤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최고의 경매가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미술품 경매사라고 쳤더니 이제 미술품 경매사라고 맨 위에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 근데 또 지식백과에는 미술품 스페셜리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지만 이제 주로 이제 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스페셜리스트라는 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 미술품의 매매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미술품의 매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옥셔니어의 역할도 하면서 또 제 고객에게 뭔가를 팔았다면 제가 스페셜리스트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품 경매사는 옥셔니어라는 역할은 딱 그 정말 정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술품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날 미술품 경매를 이끄는 사람을 미술품 경매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는 그 경매 작품을 팔기 위해서 고객과 1대1 접촉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미술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또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니까 많은 학예사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보통 큐레이터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학예사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미술계에 일한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처음 제가 원래 전공했던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 미술계에서 일하면 다 큐레이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자인데 그 학예연구사라는 말이 저는 훨씬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예연구사, 뭐 큐레이터. 근데 큐레이터는 이제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갤러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갤러리스트라는 말을 하죠. 갤러리스트는 제가 보기엔 큐레이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인 것 같아요. 큐레이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갤러리스트는 전시를 기획하고 판매하고 또 갤러리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시는 분들을 갤러리스트라고 이제 요즘은 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시간을 계기로 미술계 여러 가지 이제 종사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명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술품 경매사. 일단 미술품 경매사가 좀 앞에 많이 드러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뭐 인터뷰할 기회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그 미술품 경매사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이 어떤 라이센스가 있나요? 자격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미술품 경매사는 현재 이제 세계에서 프랑스와 중국은 미술품 경매사 자격이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영국,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제 미술품 경매사 라이센스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경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술품 경매회사에 입사를 하셔야 돼요. 어떤 포지션이 됐던지 입사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세계 어떤 경매회사도 그리고 저희 회사도 서울옥션도 미술품 경매사를 채용을 하진 않습니다. 미술품 경매사, 뭐 예를 들면 아나운서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술품 경매사라는 건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경매 과정을 같이 이해를 하고 그 작품이 어떻게 팔릴지 그런 경매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진행만 잘한다고 경매 현장에 섰을 때 그 경매를 최고의 경매로 이끌어내긴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술품 경매사를 뽑기보다는 미술품 경매회사에 입사를 한 직원들 중에서 어떤 경매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람을 저희가 뭐 뽑거나 또는 회사의 추천, 본인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어떤 컴피티션을 거쳐서 전 직원들 앞에서 테스트도 받아요. 저도 이제 그런 테스트를 받았었고 그래서 미술품 경매사로 선발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K옥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경매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데뷔를 했고요. 저랑 이제 같이 이제 경매를 하고 있는 여성 경매사 1명과 남자 경매사 1명이 있는데 한 명은 대학에서 실기를 전공한 후에 대학원에서 미술 그러니까 회화사를 전공을 한 친구가 현재는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경매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할 때는 고미술을 담당하는 고회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고미술을 전공하는 직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역할이 또 스페셜리스트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경매사도 맡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경매사 1명은 작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친구는 도자기를 전공을 했어요.
도자기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도자기를 또 다시 전공을 하고 저희 K옥션에는 고미술 파트의 도자기 전문가로 입사를 했는데 현재는 도자기 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경매사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미술품 경매사에는 일을 하고 있고 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도 저도 홍보 담당으로 입사를 처음에 했거든요. 그러다가 회사의 추천으로 훈련을 받게 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선발이 돼서 지금까지 경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술품 경매 회사에 어떤 포지션이든 입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사의 역할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매를 잘 조금이라도 많은 경합을 이끌어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게 경매사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제가 설명을 드린 이런 역할, 이런 역량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빠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경매에는 되게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경매장에 사람이 많을 땐 100명 이상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응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응찰하시는 분이 이렇게 응찰 패들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동시에 몇 분이 응찰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빠른 판단으로 누가 가장 먼저 드셨는지 결정도 해야 하고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분위기를 끄는 리더십, 좀 손님들과 밀당을 하고 눈치 작전을 하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경매 응찰하는 방법에는 저희 전화 데스크, 전화로 응찰을 하는 저희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쉽게 말하면 쿵짝도 되게 중요해요.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의 눈빛을 보면 더 응찰을 할 건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지 본인은 응찰을 하고 싶은데 손님이 빨리 결정을 안 해주셔서 애매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표정에서 읽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빨리 하라고 종용을 하기도 하고 그만하겠다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경매사가 이제 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끄는 리더십이 또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노련함이라든지 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는 경륜. 제가 처음 경매사로 데뷔를 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꼈던 게 하나가요. 연습할 무대가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경매사로 처음 데뷔할 때만 해도 저희가 메이저 경매를 1년에 4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한 번 하고 나면 3개월 후에 경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경매사로 데뷔한 입장에서는 이게 참 힘든 거죠. 좀 하는 거 같이 연습을 해서 딱 하고 끝났더니 이제 3개월 후니까 또 감각이 또 아무래도 좀 무뎌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경매라는 건 연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좀 부담감을 느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경매사를 데뷔할 때 저를 많이 지도해 주셨던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그 당시 수석 경매사였던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경매사에게 익스큐즈란 없다. 아무리 처음 데뷔하는 경매사일지라도 처음부터 너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경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처음엔 다 떨잖아요. 다 떨다가 그래도 5분, 10분쯤 지나면 긴장도 풀리고 다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경매사에게 앞에 5분, 10분의 익스큐즈라는 건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것은 연습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숫자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호가라고 하는데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이 수십만 원부터 수백, 수십억까지 있는데 이제 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경매를 할 때 올라가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금액의 호가를 헷갈리지 않고 이제 말하는 것. 그리고 경매장에는 실제로 경매를 할 때 저희가 외국 경매를 보시면 막 경매사가 작품을 걸어놓고 막 설명을 해요. 열심히. 근데 저희는 요즘 150점 경매를 하는데 3시간 반, 4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무런 1도 설명도 안 하고 경매만 해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그 경매에서 수십억이 되는 대표작이 아니고는 그 작품을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쫙 경매만 진행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호가라는 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후배 경매사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그 숫자에 대한 개념. 그래서 경매니까 미술품에 대한 설명 되게 많이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난무하는 현장이에요. 패들 번호도 세 자리 숫자고, 작품도 막 공이 몇 개씩 달린 그런 되게 다양한 금액의 작품들이 오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경매 응찰이 많다 보니까 막 패들도 네 자리가 되니까 저도 사실 어떨 땐 헷갈려요. 재밌던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번은 경매를 하는데 응찰을 되게 많이 했던 두 손님이 있는데요. 패들 번호가 230번, 320번 이런 식으로 준 거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매 내려오자마자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패들 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도 사람인지라 집중을 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는 정말 이 숫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선언을 해버리면 정말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사를 염두를 해주신다면 조금 숫자에 대한 감각이 나는 수학 너무 싫어 이런 분보다는 숫자에 대해서 좀 겁이 없다면 좀 더 이제 경매사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요, 저희가 평소 생활하면서는 1000대 이상의 금액을 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세죠. 일시, 백, 천만 세다가 이제 사실 쉼표가 찍혀 있어도 쉼표의 기능은 거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세다가 이제 길을 잃어요. 나 얼마까지 셌더라? 공이 많으니까 다시 세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사실 뭐 수백억 대까지는 그냥 딱 보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눈치밥은 생겼는데, 이제 경매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누구든지 약간 그런 숫자를 보는 데는 누구보다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매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질문도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어서 하나 이제 경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 호가를 하거든요. 이제 경매사가 저희가 경매를 시작할 때 어나운스 할 때도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제 경매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재 뭐 현장 손님 최고 응찰 100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응찰이 없으시면 세 번 호가하고 마무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00, 1000, 1000 이게 이제 세 번 호가를 합니다. 1000, 1000, 1000 하고 이제 낙찰봉을 두드리죠. 근데 두드릴 때 응찰을 사실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생겨요. 고민을 하다가 이게 치니까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응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낙찰을 받으려는 손님들은 경매사가 너무나 이제 원망스러우시겠죠. 빨리 좀 때려서 선언을 하지. 낙찰을 선언 마무리하기 전에는 응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낙찰 처리가 제대로 된 건 이런 경우예요. 1000, 1000, 1000 하고 제가 낙찰봉을 두드리고 200 뭐 몇 번 손님께 1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까지 끝나야 낙찰 선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말이 마무리되기 전에 누구든지 드시면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라이브 온라인 응찰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응찰을 하시면 제가 대충 그 손님의 얼굴을 보면 한 번 더 드실 건지 여기서 말 건지 저도 약간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모니터로 보면 전혀 그런 예고가 없어요. 제가 쳤는데 거의 다까지 왔는데 갑자기 드시면 또 경매사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몇십만 원대의 호가면 넘어가기도 해요. 다음번에 조금 빨리 응찰해 주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뭐 호가 단위가 뭐 1000, 2000일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작품을 안 받기란 저도 그렇게 강심장은 아니라 그런 응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 번 호가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서 경매사가 조금 더 그 긴장감을 들이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워닝을 주기 위해서 이 세 번 호가를 어떻게 잘 하느냐도 굉장히 그 좀 리드미컬하게 경매를 재밌게 이끄는 좀 그런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경매사로 일하면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뭐 힘든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성격이 힘든 걸 별로 힘들다고 별로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힘들면 그게 제가 입 밖으로 뱉으면 진짜 힘든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3자가 보기에 미술품 경매사 뭐가 힘든 것 같아? 그랬더니 일단 뭐 한번 말 시작하면 2시간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굉장한 그 긴장감 속에서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시간 정도 서서 얘기하면 신체적으로도 좀 허리도 아프고, 사실 제가 경매를 하다 가끔 발에 쥐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체력 관리하는 것도 되게 뭐 평소에 하긴 하지만 경매 시즌에는 앞에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좀 이제 체력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감기 안 걸리기 위해서 목 관리도 잘 하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경매사를 12년째 하고 있지만 제 어떤 개인적인 건강 상태 때문에 경매 단상에 못 섰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사실 일상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일보다는, 물론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죠. 저는 미술품 경매사지만 저는 그냥 전 직장인이에요 라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365일 중에 뭐 저희가 요즘은 매달 경매를 하니까 뭐 350일 경매하는 날 빼고 350일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송인이 아닌 사람이 어떤 이제 그 정기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관리를 한다는 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이게 좀 몸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꽤 아찔한 순간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콧물이 나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 콧물이 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경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한번 감기 끝물에 진짜 한번 경매가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살짝 흘러내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 콧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걸 닦을 수가 없어요. 경매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좀 품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권위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뭐 조금 내려오더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무사하게 한번 진행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가장 좀 힘든 점이 아닐까 싶고,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하면서 가장 느꼈던 좀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미술 시장을 봤을 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거의 50%로 본다면, 그 50% 우리나라 전체 미술 시장에서 50% 중에서 K옥션이 또 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어떻게 보면 25% 정도는 저희 K옥션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시장의 트렌드와 어떤 작품이 거래가 되고 이 시장을 리드한다는 그런 짜릿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미술품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취향이나 취미가 일이 되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일과 어떤 나의 취미 생활의 경계가 애매해져 버리는. 근데 미술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거를 좀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는 프리뷰가 있으면 뭐 주말에도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정말 시장의 중심에서 내가 이 미술품 경매의 역사를 같이 써간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종 최고가 경신이 세워지는 그 경매 현장에서 제가 그거를 이끌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감사한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팔렸을 때가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태우 이 선생 진적이라고 2012년에 저희 경매에 출품된 작품이었습니다. 서화첩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이 그림의 제목은 개상정거입니다. 개상정거도, 겸재정선이 그린 개상정거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이 도안이 1,000원짜리 지폐 뒤에 실려 있습니다. 요즘 워낙 지폐를 안 쓰시니까 지폐를 자세히 볼 일이 없으셨을 텐데요. 1,000원짜리 지폐 뒤에 들어가 있는 도안이 들어가 있는 서화첩이 경매에 출품이 됐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태우 이 선생 진적이라는 보물 585호. 이 작품이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 최초로 보물이 출품이 됐습니다.
이 작품이 26억 원의 경매를 시작해서요, 34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 그 당시 고미술 중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품까지 모두 포함해서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경매를 진행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희는 이 경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비싼 고미술 작품을 누가 살 수 있을까? 저희 직원들끼리 이거 꼭 팔려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큰 바람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준비를 하고 많이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했었는데 많은 경합 끝에 이제 팔렸죠. 이런 이제 어떤 미술 시장의 새로운 기록들이 쓰여지는 그 현장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미술품 경매사뿐 아니라 또 경매 회사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2017년이죠. 김한기 화백의 요 작품이 65억 5천만 원에 낙찰되는 그 경매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낙찰되면서 김한기 화백의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또 우리나라 미술품 중에 최고가 경신을 세우는 그런 경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면서 또 이런 기록들이 세워지는 현장에 제가 함께 숨쉴 수 있다는 것이 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가장 큰 좋은 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경매란 좋은 팀 플레이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경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술품 경매사 이외에 경매 회사에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작품을 위탁을 받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스페셜리스트, 미술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배경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술계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도 10몇 명의 스페셜리스트가 있고요. 그중에 뭐 주니어 스페셜리스트,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이제 좀 그 연수에 따라서 이제 직급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미술품 영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페셜리스트라는 말로 이제 통용되고 있고, 저희 스페셜리스트의 어떤 전공들을 보면 굉장히 전공이 다양합니다. 학부 때 전공이 다양해요. 아까 경매사 소개해드렸을 때처럼 뭐 실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아예 다른 전공을 한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 화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학부를 전공을 했지만 이게 좋아서 이제 대학원에서 미술 공부를 한 후에 이제 경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의 위탁과 낙찰을 책임지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제 이런 포지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평가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스페셜리스트가 일정 부분 담당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진위 여부에 대한 감정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이제 저희 내부에도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외부 감정 전문가들을 또 모셔서 감정하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제 주로 일하는 팀이 이제 경매팀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서는 주로 어떤 작품이 이제 저희가 위탁이 들어와서 경매에 출품하기로 한 작품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작품을 받을 때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작품만 덜렁 가지고 와서 그때 사이즈 재고, 재질 확인하고, 뭐 누구 작품인지 확인하고, 가격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 그리고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뭐가 홍보가 될 만한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글도 쓰기도 하고, 저희 K옥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단지 아까 보신 그런 작품에 대한 단순 정보 이외에 작가에 대한 정보, 그 작품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집대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뿐 아니라 저희 K옥션이 운영하는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그 출품작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하고 경매에 나가는 작품들에 대한 정보 조사, 작가 조사, 각종 그런 그 판매를 위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준비하는 팀들이 경매팀이고요. 저 팀에도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뭐 예술 이론이라든지 뭐 예술학이라든지 미술사를 공부한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의외로 철학 같은 거를 공부를 한 후에 뭐 이쪽 미술 쪽에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직원들도 있습니다. 뭐 진짜 경영학과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록 제작,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도록 제작에 대한 부분이 인하우스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이제 촬영팀이 또 있고요. 그 디자인, 이제 책을 만드는 디자인 팀도 있고요. 뭐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디자인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디자인팀은 3명이고요. 촬영팀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우스 치고는 꽤 큰 규모의 어떤 그런 출판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팀들은 단순 뭐 작품 촬영과 디자인도 할 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굉장히 좀 많이 영향력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촬영팀에서는 작품을 촬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감독님이라고 부르면서 저희 K옥션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특히 영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팀과 뭐 예를 들면 홍보 마케팅팀이 굉장히 긴밀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촬영팀이나 디자인 쪽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쪽 사진을 전공하거나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직원들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프리뷰 영업, 요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홍보 마케팅 팀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홍보 마케팅 팀은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대외 PR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팀원들이 디지털 마케팅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뭐 과장님은 언론 홍보, 언론 정보를 이제 저 같은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또 다른 친구 하나는 사진을 전공한 후에 또 홍대에서 미술을 공부한 그런 이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스페셜리스트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포지션들이 모여서 이 경매를 다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저거 해볼 만해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매 당일에는 전 직원들이 새로운 임무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경매사로 데뷔를 하게 되고, 경매를 할 때 제 옆에 멀뚱멀뚱 서 있는 사실 남자 직원이 2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저희가 보조 경매사라고 하는데 정말 역할이 중요하고 저와 쿵짝이 잘 맞아야 됩니다. 왜 서 있냐 하면요, 제가 막 저도 사람인지라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응찰을 놓칠 수도 있고 순간 최고가가 얼마였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옆에를 딱 쳐다보면 제가 뭐가 궁금해서 쳐다보는지 알고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도 있는 집중력과 저의 눈치를 바로바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진행하는 이제 과장님이 저랑 이렇게 호흡을 맞춘 지가 거의 5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패들 번호를 궁금해서 보는 건지 금액이 헷갈리는 건지 바로바로 알고 이제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제 옆에 있는 보조 경매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평소에는 이제 작품 관리팀에서 또 열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미술 전공을 한 친구들도 있고, 완전 다른 전공을 했는데 난 또 미술품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좋아. 그러니까 이 작품 관리팀 직원들은 주로 이제 작품의 운송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프리뷰할 때 이 작품을 어디 걸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전시 구성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역할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시 기획을 하는 나름 조금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이 작품을 더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시장 DP를 하는 그런 팀이 또 작품 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품 관리팀의 역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전공의 제한보다는 내가 정말 미술품이 너무 좋고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몸을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작품도 들고 남자 직원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거기도 여자 직원들이 있는데 그 배송 일정 같은 거 잡는 서류적인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어떤 포지션에서도
이제 또 경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매 과정을 쭉 훑어보면서 이제 각각의 어떤 직무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금 퍼온 내용인데요. 상시 채용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회사 홈페이지지만 항상 그렇게 들여다보는 건 아닌데 보니까 이제 상시 채용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경매 부분이라고 여기 설명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매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전시 기획 큐레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기 보시면 작가 조사, 뭐 자료 제작, 뭐 경매 전시 제반 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직무 내용과 요구 사항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조금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내가 빨리 뭐 지원을 하고 싶다 하시면 상시 채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인사팀이 있어서 또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하고 TO가 필요할 때는 또 연락을 드려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작품 관리팀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군필자라고 돼 있긴 하네요. 우대사항에. 작품 관리팀도 있고 미술품 관련 세일즈 및 가격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영업팀, 스페셜리스트들이 좀 더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 백업하는 백오피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분석하는 작업을 잘 한다거나 엑셀을 아주 잘 다룬다거나 그리고 또는 다른 회사에서 영업 관리에 대한 어떤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지만 어떤 뭐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사람이라면 입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미술에 대한 조금 지식은 있어야 일을 하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해요. 미술품, 저희가 파는 어떤 그 제품, 미술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면 훨씬 일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미술에 대한 애정과 평소에 관심이 있다면 훨씬 입사를 할 때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그리고 이제 정말 백오피스 숨어 있는 팀이죠. 재무팀, 뭐 이런 IT팀까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IT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저희 I팀에도 뭐 정보 보안부터 IT는 뭐 저도 잘 얘기 들어도 모르겠어요. 뭐 보안 장비부터 너무나 많은 팀이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경매사라는 역할을 하려면 미술품에 대한 애정도 있고 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더 가지다 보니까 물론 재무팀이나 IT팀에서도 경매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이런 팀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적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현실적인 측면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그렇지만 이 팀에서도 못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미술품 경매사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에 입사하는 분들께 한마디를 한다면, 저도 아까 제가 약간 이방인이라는 말을 썼지만, 저도 30이 넘어서 이제 미술품,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게 됐고,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술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이가 진짜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제가 이때가 되고 보니까 그 나이 때는 정말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 고민을 했던 시기보다 더 10년 정도는 앞선 어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 세상을 넓게 보는 그런 좀 시야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미술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는 것이 나중에 여기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경력을 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미술 시장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이나 뭐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요번에 K옥션 경매는 이런 작품이 나왔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0일은 거의 저희가 프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K옥션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고 예전에는 서울 옥션이 평창도에만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강남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시장 2차 시장에 거의 두 회사의 흐름을 보고 싶으시면 그냥 서울옥션, K옥션 프리뷰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좀 다니시고 경매장,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매 참관하는 게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이제 이게 괜찮아진다면 경매장에 누구든지 오셔서 참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장도 와서 한번 보시고 경매날 경매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런 관심들을 계속 가지시고 조금 이 시장을 보시고 앞으로 본인이 뭘 하고 싶으신지 좀 생각을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경매 미술품 경매사가 하는 일, 그리고 미술품 경매 회사가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경매장에서 또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전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